잠깐만요.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삼성 베트남 공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산업 스파이 사건. 해외 언론들이 난리난 이유가 있었어요. 새벽 2시, 아무도 없는 회의실에서 벌어진 일. USB에 기밀 자료를 복사하는 장면이 몰래 촬영됐습니다. 자료 준비 다 됐습니다. 내일 전달하겠습니다. 중국어로 나누는 수상한 통화까지. 그런데 이 모든 걸 폭로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베트남 현지 직원이었어요. 왜 베트남 사람이 한국 회사를 지켰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 한국 기업이 그에게 한 제안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베트남 정부까지 나선 이 국제적 사건의 전말.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그 한마디. 기술은 지식이지만 신뢰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요. 산업 스파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이야기 들으시면서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저는 응우옌 린입니다. 하노이에서 태어나 자랐죠. 아버지는 교육부 공무원이었고 어머니는 국립병원 간호사였어요. 외동딸인 저에게 부모님은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리나, 너는 우리 가문의 자랑이 될 거야. 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저도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열심히 공부했죠. 하노이 국립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을 때 온 가족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2년 전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거예요. 사실은 누명이었는데도 말이죠. 어느 날 아침 검찰청 직원들이 우리 집에 들이닥쳤어요. 응우엔 반투한 씨 계십니까?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는 걸 봤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나가셨죠. 저는 그때까지도 무슨 일인지 정확히 몰랐어요.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의 결백이 밝혀지긴 했지만 이미 언론에 보도된 후였습니다. 아버지는 직장을 잃으셨고 우리 가족을 향한 시선이 차갑게 변했어요. 하노이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죠. 리나,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시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남자가 그렇게 우는 걸 처음 봤거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가 스트레스로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는 당뇨 합병증이라고 했죠. 정기적인 치료와 약값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는 대학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제가 돈 벌어서 치료받게 해드릴게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리나,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는 공부해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죠. 우리는 하노이를 떠나 박장성으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여러 공장을 돌아다니며 면접을 봤는데 대부분 거절당했습니다. 경험이 없다는 이유였죠. 그러다가 삼성 베트남 공장에서 채용 공고를 봤어요. 면접 당일, 저는 정말 떨렸습니다. 한국 회사라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하지만 어머니 병원비를 생각하니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싶나요? 한국인 면접관이 베트남어로 물어봤어요. 발음이 서툴렀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에게는 이 기회가 정말 필요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죠. 거짓말할 이유도 없었고요. 일주일 후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한국 기업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삼성이라는 이름만으로도 뭔가 다를 것 같다는 기대가 생겼어요.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의 눈에 희망이 다시 살아나는 걸 봤습니다. 리나, 잘했구나. 이제 다시 시작이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도시 엘리트였던 제가 공장 노동자가 된다는 게 서글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이 보였거든요. 삼성이라는 기회를 통해 저희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일찍 공장 앞에 도착했어요. 거대한 삼성 로고를 보니까 정말 이곳에서 일하게 됐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신입 직원분들 이쪽으로 와주세요. 인사팀 직원이 안내해줬어요. 저와 함께 들어온 신입들이 15명 정도 되더라고요. 다들 저처럼 긴장한 표정이었죠. 오리엔테이션에서 회사 소개를 들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베트남에서만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기회를 준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품질관리팀에 배치됐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는 솔직히 당황했어요. 대학에서 경영학을 배우긴 했지만 품질관리는 완전히 다른 분야였거든요. 괜찮을까? 불안했죠. 첫날 팀에 소개받을 때 만난 사람이 하이엔이었어요. 저보다 2살 어린데도 이미 2년째 일하고 있더라고요. 언니, 처음엔 다 어려워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이엔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사람들은 정말 잘 가르쳐줘요. 저는 속으로 냉소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봤자 공장 일인데 뭘. 하노이에서 대학 다닐 때의 자존심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곧 깨달았습니다. 첫 주 교육을 담당한 건 정현수 팀장이었어요. 한국에서 온 관리자였죠. 처음엔 무서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린 씨,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정 팀장은 저희가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설명해 줬어요. 베트남어가 서툴러서 때로는 영어나 몸짓으로 설명하기도 했죠. 그런 모습이 진심 어린 것 같았습니다. 품질 관리는 단순히 불량품을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고객에게 최고의 제품을 전달하는 마지막 관문이죠. 정 팀장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이 일이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결국 어딘가에서 사용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였죠. 하이에는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쉬는 시간에도 품질 기준서를 들여다보고 새로운 검사 방법에 대해 공부했어요. 언니, 저는 이 일이 정말 좋아요. 매일 새로운 걸 배우거든요. 하이엔의 말을 들으니까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저는 그냥 돈 벌려고 온 건데 하이엔은 진짜로 이 일을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2번째 주부터는 실제 라인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손이 느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았죠. 그럴 때마다 하이엔이 옆에서 도와줬어요. 천천히 해도 돼요. 정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어느 날은 제가 놓친 불량품 때문에 라인이 멈춘 적이 있었어요. 정말 죄송했죠. 다른 동료들한테 뭐라고 들을 각오를 했는데 오히려 격려해 주더라고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저도 실수 많이 했어요. 선배 직원 투안이 그렇게 말해줬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곳이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있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일에 익숙해졌어요. 불량품을 찾아내는 눈도 생겼고 검사 속도도 빨라졌죠.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린 씨,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정 팀장이 제 작업을 보고 말해줬을 때 정말 기뻤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거든요. 하노이에서 모든 걸 잃었을 때 사라졌던 자존감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께 회사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엄마, 생각보다 좋은 곳이에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시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리나, 얼굴이 밝아졌구나. 엄마가 다 느껴져.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삼성에서 일하게 된 게 단순한 취업이 아니라 제 인생을 다시 세울 기회라는 걸 말이죠.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직원들을 정말 동료로 대한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어요. 국경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 대하는 방식이 다르지 않더라고요.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저도 이제 중견 직원 대접을 받게 됐어요. 신입들이 들어오면 제가 가르쳐 주기도 했죠. 그런데 그 즈음 이상한 일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품질관리팀은 회사 전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생산량부터 불량률, 심지어 일부 기술 자료까지 볼 수 있죠. 업무상 필요한 거니까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스템을 확인하던 중에 이상한 로그를 발견했어요. 저희 팀 계정으로 새벽 2시에 접속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 시간에는 아무도 일하지 않는데 말이에요. 혹시 시스템 오류일까? 처음엔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평일 새벽이나 주말에 이상한 접속 기록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하이엔에게 물어봤는데 하이엔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저도 그런 거 본 적 없어요. 정 팀장님께 물어볼까요? 그런데 정 팀장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발롱이라는 동료가 있었는데 저보다 1년 먼저 입사한 선배였어요. 평소에는 조용한 편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 그냥 싼 노동력으로밖에 안 봐.
쉬는 시간에 발롱이 다른 직원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불만 정도로 생각했죠. 어느 직장에나 그런 사람 하나쯤은 있잖아요. 그런데 발롱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특히 신입 직원들 사이에서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한다더라. 승진은 다 한국 사람들이 결정하니까 우리는 평생 말단이야.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퍼져나갔어요. 저는 그런 걸 들을 때마다 불편했죠.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전혀 달랐거든요. 정 팀장님을 비롯해서 한국인 관리자들은 정말 공정하게 대해주셨어요. 실력 있는 베트남 직원들은 승진도 잘 시켜주고 교육 기회도 많이 줬죠. 하지만 제가 나서서 반박하기는 어려웠어요. 괜히 분위기만 나빠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곤 했죠. 하지만 발롱은 제가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발롱이 저에게 직접 말을 걸어왔어요. 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 정말 난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회사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기회를 많이 주는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글쎄요, 저는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애매하게 대답했는데 발롱의 표정이 차갑게 변하더라고요. 너도 결국 그런 생각이구나. 그 이후로 발롱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그냥 동료였는데 이제는 뭔가 경계하는 느낌이었죠. 하이엔도 그런 분위기를 눈치챘나 봐요. 언니, 요즘 팀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게, 나도 그런 느낌이야. 사실 저는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어요. 시스템 접속 로그도 이상하고 발롱의 행동도 수상하고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그냥 의심만 있을 뿐이었죠.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국 회사에서 일하면서 느낀 건 시스템의 투명성과 보안에 대해서는 정말 민감하다는 거였어요. 당연한 일이죠. 기술이 곧 회사의 생명이니까요. 저는 계속 지켜보기로 했어요. 성급하게 행동하기보다는 좀 더 확실한 걸 파악하고 나서 결정하자고 생각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점심시간에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회의실 쪽을 지나게 됐는데 작은 회의실에서 발롱과 몇 명이 모여 있는 걸 봤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소리가 들렸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발롱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긴박했어요. 이건 기회야. 우리가 제대로 된 대우를 받으려면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 해. 뭔가 수상했어요. 저는 몰래 귀를 기울여 들어봤죠.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 걸리면 어떻게 할 거야?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걱정스러운 톤이었죠.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그냥 입 다물고 있기만 하면 돼. 발롱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급하게 자리를 피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일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발롱이 저에게 접근해 왔어요. 평소보다 친근한 목소리로 말을 걸더라고요. 린, 우리 잠깐 이야기할까? 회사 뒤편 주차장으로 나갔어요. 다른 사람들이 없는 곳이었죠. 너 우리 회사에서 일한 지 이제 4개월 됐지? 발롱이 말했어요. 네, 그 정도 되네요. 어때? 만족해? 이상한 질문이었어요. 갑자기 왜 이런 걸 묻는 건지 의아했죠. 나쁘지 않아요. 배울 것도 많고. 린, 솔직히 말해봐. 너 같은 사람이 여기서 평생 일할 거야? 대학까지 나왔는데? 발롱의 말에는 날카로운 구석이 있었어요. 제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것 같았죠. 지금은 이 일이 필요해요. 그렇지. 필요하니까 하는 거야. 하지만 더 좋은 기회가 있다면 어떨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한테 진짜 기회가 왔어.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말이야. 발롱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위험한 냄새가 났죠. 저는 잘 모르겠네요. 최대한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이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린, 생각해봐.
내 어머니 병원비도 많이 들잖아. 이런 기회는 또 없을 거야.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발롱이 제 개인적인 사정까지 알고 있다는 게 무서웠죠. 언제부터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지금도 충분해요. 회사에서 잘해주고 있고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관련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발롱의 표정이 싸늘해졌어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네. 하지만 린, 한 가지 명심해. 내가 본 것, 들은 것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는 게 좋을 거야. 협박이었어요. 노골적인 협박이었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약이야. 발롱은 그렇게 말하고는 가버렸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불안했어요. 발롱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어머니께서 제 표정을 보시고는 걱정스러워 하셨어요. 리나,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요. 거짓말이었죠. 어머니께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발롱이 무슨 일을 벌이려는 건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회사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 기회를 준 이곳을, 그리고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죠. 혼자만의 용기로는 어려웠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발롱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려는지 알아내기로 한 거죠.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라 뭔가 더 심각한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는 척하고 회사 근처에 숨어 있었어요. 발롱이 언제 나오는지 지켜보려고 했죠. 다행히 발롱은 야근을 자주 하는 편이었어요. 오후 7시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후에도 발롱은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저는 몰래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청소하는 아주머니들만 있을 시간이었죠. 품질관리팀 사무실 근처에 숨어서 발롱의 움직임을 관찰했어요. 처음에는 평범하게 일하는 것 같았는데 8시가 넘어가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발롱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회의실 쪽으로 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따라갔죠.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들키면 어떻게 될지 몰랐거든요. 회의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까 발롱이 노트북을 켜놓고 뭔가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평소에 쓰는 회사 노트북이 아니라 개인 노트북 같았어요. USB를 꽂고 뭔가 복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화면을 자세히 보니까 회사 기술 자료들이었어요. 제가 품질관리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 파일들 말이에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말로 기밀 자료를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발롱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중국어였어요. 저는 중국어를 조금 할 줄 알거든요. 대학교 때 제2외국어로 배웠어서요. 네, 자료 준비 다 됐습니다. 내일 전달하겠습니다. 발롱이 중국어로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정말로 산업 스파이였던 거예요. 가격은 이미 합의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계속 중국어로 통화하는 발롱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찍히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요. 통화가 끝나고 발롱이 USB 작업을 마저 했어요. 파일 복사가 끝나자 USB를 빼서 주머니에 넣더라고요. 그리고 노트북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급하게 자리를 피했어요. 들키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았거든요. 화장실에 숨어서 발롱이 나갈 때까지 기다렸죠. 발롱이 건물을 나간 걸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런 일을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 건지 막막했죠.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동영상을 다시 보니까 발롱이 USB에 파일을 복사하는 장면과 중국어 통화 장면이 모두 찍혀 있었어요. 결정적인 증거였죠. 어떻게 하지? 한참을 고민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오해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명백한 불법 행위였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면서 마음을 정했어요. 정현수 팀장님께 이 일을 알려드리기로 한 거죠.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정 팀장님께 따로 시간을 내달라고 했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정 팀장님은 흔쾌히 응해주셨어요. 그래요. 뭔데 그렇게 심각해 보여요? 회의실에서 둘이 앉아 이야기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제 밤에 본 일을 설명했죠. 팀장님, 어젯밤에 발롱이 회사 자료를 USB에 복사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중국어로 통화하면서 자료를 넘기겠다고 하더라고요. 정 팀장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정말이에요? 확실해요? 네, 동영상도 찍었어요.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정 팀장님은 집중해서 영상을 보시더니 깊게 한숨을 쉬셨어요. 린 씨, 잘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보안팀과 상의해야겠어요. 그리고 린 씨는 절대 발롱에게 이 일을 알았다는 티를 내면 안 돼요. 정 팀장님의 말씀이 맞았어요.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조심해야 했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저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무서웠어요. 발롱이 제가 신고한 걸 알면 어떻게 될지 몰랐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회사에서 린 씨를 보호할 거예요.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정 팀장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긴 했죠. 그날 오후 발롱이 평소와 다름없이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소름이 돋았어요. 겉으로는 성실한 직원인 척하면서 뒤로는 회사를 배신하고 있었던 거니까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발롱과 마주쳤을 때도 평소처럼 인사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긴장하고 있었어요. 정보전쟁 시대의 기술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저 같은 일반 직원도 회사의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였어요. 윤리와 감성이 충돌하는 순간이었지만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죠. 이틀 후 정현수 팀장님이 저를 다시 불렀어요. 표정이 어두웠죠. 린 씨,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회의실에 들어가니까 보안팀장과 인사팀 직원도 함께 있었어요. 분위기가 심각했죠. 먼저 린 씨의 용기 있는 신고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안팀장이 말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죠. 발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보안팀장이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발롱의 진짜 정체가 밝혀진 거였죠. 발롱은 2년 전 LG 베트남에서도 일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기밀 자료 유출 사건이 있었는데 증거 부족으로 처벌받지 않았죠. 그럼 이미 전과가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맞아요. 우리가 채용할 때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계속 설명을 들어보니까 발롱은 정말 계획적으로 움직인 거였어요. 처음부터 산업 스파이 목적으로 삼성에 입사한 거죠. 더 심각한 건 발롱이 중국의 한 IT 기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술을 빼내서 넘기려고 했던 거죠. 중국 기업이라니. 정말 국제적인 산업 스파이 사건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런 큰일에 휘말린 거였죠. 린 씨가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면 핵심 기술들이 모두 유출될 뻔했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인사팀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막은 기술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였나 봐요. 그런데 발롱은 어떻게 됐나요? 어제 체포됐어요. 베트남 정부와 공조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체포됐다니 정말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웠죠. 제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정말 큰 피해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어요. 발롱과 함께 활동한 다른 사람들도 있나요? 조사 중이에요. 다행히 핵심 정보는 아직 유출되지 않았어요. 린 씨 덕분이죠. 그때 정현수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린 씨, 정말 대단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사실 그때는 그냥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한 거였어요. 대단한 건 아니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말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많은 걸 배웠어요. 보안 시스템을 더 강화해야겠다는 걸 깨달았죠. 보안팀장의 말을 들으니까 한국 기술이 정말 가치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훔치려고 하는 거였죠.
자랑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책임감도 느껴졌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철저히 관리하겠어요. 그리고 린 씨 같은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발롱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곧 회사 전체에 퍼질 거였죠. 동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됐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거였어요. 베트남 정부와 삼성이 함께 이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국가 간의 산업 보안 협력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물론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었지만요. 엄마,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인데? 나쁜 사람을 잡는데 도움을 줬어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시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우리 리니가 정말 대단하구나. 엄마가 자랑스러워. 그날 밤 잠자리에서 생각해봤어요. 제가 삼성에서 일하면서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를 찾게 됐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신뢰를 지키는 일에 제가 기여했다는 게 뿌듯했어요. 발롱 사건 이후 회사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죠. 함께 일했던 동료가 스파이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정말 믿을 수가 없어. 하이엔이 말했어요. 매일 함께 일했는데.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죠. 특히 발롱의 말에 동조했던 사람들은 더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회사는 이 상황을 잘 처리했어요. 며칠 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거든요. 한국 본사에서 임원이 직접 와서 설명해줬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모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표가 있었어요. 베트남 직원들의 참여를 늘리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는 거였죠. 베트남 직원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싶습니다.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만들고 교육 기회도 확대하겠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나쁜 일이 생겼는데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저에게 특별한 제안이 왔어요. 신뢰 증진 프로그램의 첫 번째 교육생으로 선발됐다는 거였어요. 린 씨, 새로운 AI 품질 관리 시스템을 배워보실래요? 정현수 팀장님이 물어봤어요. AI 시스템이요? 네, 한국 본사에서 개발한 최신 기술이에요. 베트남에 처음 도입하는 거죠. 정말 기대됐어요. 최신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것도 좋았지만 회사에서 저를 신뢰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거든요. 교육이 시작되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AI가 제품의 품질을 자동으로 판단하고 불량품을 찾아내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수작업으로 하던 일을 기계가 훨씬 정확하고 빠르게 해내더라고요. 이제 저희는 뭘 해야 하나요? 궁금했어요. 더 중요한 일을 하게 될 거예요. AI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하고 전체적인 품질 관리 전략을 세우는 일이죠. 한국인 엔지니어가 설명해줬어요. 단순히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라 더 고도화된 일을 하게 되는 거였죠. 교육을 받으면서 다른 동료들과도 많이 이야기했어요. 발롱 사건 이후 오히려 팀워크가 더 좋아진 것 같았어요. 이제야 진짜 팀이 된 것 같아. 투안이 말했어요. 숨어있던 독이 빠져나간 기분이야. 하이엔도 변화에 적극적이었어요. 언니, 이 AI 시스템 정말 대단해요. 우리도 이런 기술을 배우면 더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단순히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한 달 정도 교육을 받고 나니까 제 자신이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기술적인 지식도 늘었지만 더 중요한 건 자신감이었어요. 린 씨, 정말 빨리 배우시네요. 한국 엔지니어가 칭찬해줄 때마다 뿌듯했어요. 하노이에서 대학을 다닐 때도 이런 기분은 아니었거든요. 진짜 실력으로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죠. 교육이 끝날 무렵 회사 전체적으로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발롱 같은 사람이 퍼뜨린 부정적인 분위기는 사라지고 대신 희망적인 에너지가 가득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기술들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야. 동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으니까 자랑스러웠어요. 한국 기업에서 일한다는 것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됐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개인의 선택이 조직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배웠다는 거예요.
제가 용기를 냈기 때문에 회사가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할 수 있었거든요. 매일 일상 속에서도 작은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대단한 일을 해야만 영웅이 되는 게 아니라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말이에요. 6개월 후,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 본사 초청 연수 제안을 받은 거였죠. 린 씨, 한국에서 3개월간 연수를 받아보실래요? 정현수 팀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정말요? 저를요?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 본사 연수라니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이번 AI 품질 관리 시스템 도입에서 보여준 린 씨의 역량을 본사에서도 높게 평가했어요. 더 발전된 기술을 배우고 와서 베트남 팀을 이끌어 주셨으면 해요.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2년 전만 해도 하노이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온 제가 이제는 한국 본사에서 인정받는 인재가 된 거였거든요.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리나,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딸이 이렇게 컸구나. 그리고 더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어머니의 건강이 많이 좋아지신 거였죠. 꾸준한 치료 덕분에 당뇨도 안정됐고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지셨어요. 엄마,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한국에서 더 많은 걸 배워올게요. 가서 열심히 해라. 엄마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연수를 떠나기 전 팀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어요. 하이엔이 특히 아쉬워했죠. 언니, 빨리 돌아와요. 언니가 없으면 우리 팀이 이상해질 것 같아요. 3개월이면 금방이야. 그리고 돌아와서 내가 배운 걸 다 가르쳐 줄게. 투안도 격려해줬어요. 린, 너는 우리 팀의 자랑이야. 한국에 가서도 베트남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보여줘. 연수 출발 전날 회사에서 신입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제 경험을 후배들과 나누는 시간이었죠. 강의실에 들어가니까 20명 정도의 신입 직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와 똑같이 긴장한 표정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품질관리팀 응우옌 린입니다. 간단하게 인사하고 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하노이에서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됐는지,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배웠는지 솔직하게 말했죠. 처음에는 저도 회의적이었어요. 단순히 돈 벌려고 온 거였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이곳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걸요. 신입 직원들이 집중해서 들어주더라고요. 특히 발롱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모두 진지한 표정이 됐어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어려운 선택의 순간을 맞게 될 거예요. 그때 기억하세요. 우리는 단순히 개인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걸요. 강의 마지막에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했어요. 기술은 지식이지만 신뢰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신입 직원 중 한 명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선배님,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특별한 용기는 아니었어요.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강의가 끝나고 나서 여러 신입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후배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뿌듯했어요. 다음 날 아침,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베트남이 점점 작아지는 걸 보면서 지난 1년을 돌이켜봤어요. 도시 엘리트에서 공장 노동자로, 그리고 이제는 한국 본사 연수생으로. 정말 극적인 변화였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 안에서 일어난 변화였어요. 자존감을 잃었던 제가 다시 자신감을 찾았고, 개인의 성공만 생각했던 제가 공동체의 가치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확신을 얻었죠. 한국 본사에서 배울 수 있는 최신 기술도 기대됐지만, 더 큰 기대는 베트남으로 돌아가서 후배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었어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베트남에 가져가서 저처럼 기회를 찾고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겠다고요. 한국과 베트남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겠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저에게 기회를 준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